1장. 이름 없는 아이. 나에게는 기억이 없다. 엄마의 목소리도, 아빠의 품도, 한국의 냄새도.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던 11개월 된 아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억이 아닌 남겨진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다. 기말인 생후 11개월. 미국으로 입양됨. 그 한 줄이 내 출생의 전부였다. 첫 번째 가정에서 나는 딸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선행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다. 교회에서, 이웃들 앞에서 그들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아이를 구해왔어요. 구해왔다고 했다. 마치 내가 위험에 빠진 강아지라도 되는 양.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다. 내가 울면 짜증을 냈고 밥을 흘리면 호되게 야단쳤다. 다른 아이들처럼 응석을 부리려 하면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아야 한다며 나를 다락방에 가뒀다. 나는 7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온 아이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온 도구였다는 것을. 학교에서 돌아와 멍이 든 팔을 보인 날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동보호소 직원을 만났다. 이 집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결함 있는 상품이라서 반품되는 거라고. 두 번째 가정은 더했다. 양부는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질렀고 양모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에게는 이미 친자식이 둘이나 있었다. 나는 그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12살 생일날 나는 다시 짐을 쌌다. 아린, 미안해.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양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버려진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쉘터에서 지냈다.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공간. 매일 밤 누군가는 새 가정을 찾아 떠났지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입양이 어려워요. 사회복지사의 말이었다. 12살은 입양시장에서 너무 늙은 나이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살기로 했다. 맥도날드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교통비를 벌었고 도서관에서 숙제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버텨야 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잊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다. 한국에는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고 훗날 나를 다시 태평양을 건너게 만들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기적같이 장학금을 받아 UC 버클리 영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의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군데씩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다. 새벽 4시까지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추수감사절엔 가족들과 뭐 했어? 나 같은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영문학 세미나 수업에서 교수가 물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써보세요. 어떤 배경에서 왔고 무엇이 당신을 만들었는지. 나는 빈 종이를 바라보며 펜을 들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나를 만들었는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미국에서의 20년은 끝없는 방황이었다. 답을 찾으려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행 티켓을 끊을 때 내게 남은 돈은 $800가 전부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상했다. 분명 내가 태어난 곳인데 완전히 낯선 땅 같았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읽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맞나? 이태원에서 원룸을 구했다. 외국인이 많아서 영어가 통했기 때문이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0만 원. 내 전 재산의 대부분이 날아갔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어도 못하고 학력도 애매한 나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찾은 것이 이태원 골목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 브릿지라는 이름의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다. 영어 할 줄 알아요? 사장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 원어민 수준이요. 그럼 됐어. 시급 8,000원. 이렇게 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스팀 밀크 소리가 요란한 그 공간에서 나는 머그잔을 닫고 커피를 내리고 외국인 손님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낮에는 관광객들, 밤에는 술 마신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사람은 많았지만 내게 진짜로 말을 거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그저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 영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있었다. 매일 오후 2시쯤 나타나는 남자. 단정한 셔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주문하는 손님. 그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몇 시간씩 뭔가를 적었다.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밖으로 나갔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원은 너무 비싸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그의 레스토랑에서 첫 수업을 했다. 카페 바로 옆 건물의 2층 미스터 정스 키친이라는 작은 이태리 식당이었다. 그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미스터 정스 키친은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다. 벽돌 벽에 덩굴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가 직접 만든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다. 정민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민호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렸다. 단정하고 조용한 첫인상처럼. 첫 영어 수업은 어색했다. 서버 2명과 주방 직원 1명.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영어 앞에서는 초등학생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돌아간 후에도 그는 남아 있었다. 아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가 직접 내린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얘기로 번져갔다. 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교포라고만 알고 있었다.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랐다. 호기심이 아닌 진짜 관심이 느껴졌다. 저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생후 11개월 때 미국으로 갔는데 쉽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학대, 두 번째 파양, 쉘터에서의 외로운 시절, 대학에 가서도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답을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후회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그런데 그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도 꿋꿋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다. 대단해요, 정말로. 그 순간 나는 울었다. 25회를 살면서 누군가 내 상처를 이렇게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준 건 처음이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판단도 아닌 그냥 내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미안해요. 괜히 울고.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충분히 울만하니까. 민호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뭔가 달라졌다. 영어 수업은 핑계가 되었고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회사에서 요리를 배우다가 퇴사하고 작은 레스토랑을 차린 이야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꿈을 좇은 이야기, 때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던 순간들. 우리 둘 다 좀 특이한 길을 걸어온 것 같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특이하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기분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이태원의 가을은 유난히 따뜻했다. 아니,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몰랐다. 민호와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1년 후, 그는 내게 고백했다. 그리고 나는 네라고 답했다. 3년 후, 그는 무릎을 꿇고 내게 청혼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네라고 답했다. 그때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결혼을 2개월 앞둔 어느 일요일, 민호가 말했다.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고 한국어 회화책도 다시 펼쳤다. 시댁은 강남의 아파트였다. 30평대 아파트치고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싼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왔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악수를 건네주셨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셔서 고개만 끄덕이셨다. 문제는 시동생 부부였다. 형님, 이분이 그 유명한 예비 형수님이군요. 시동생의 아내, 즉 나의 예비 동서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그래요? 근데 형님 만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 카페 직원이셨구나.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은? 식탁에 앉자마자 쏟아지는 질문들. 나는 당황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했다. 대학교는? 중퇴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아, 그럼 고졸이시네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설마 실업계는 아니죠?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이요? 와, 그럼 교포세요? 부모님이 사업하셨나봐요? 나는 민호를 슬쩍 쳐다봤다. 우리는 미리 이야기했었다. 입양 얘기는 부모님만 알고 있고 동서에게까지는 굳이 말하지 말자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했지만 동서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리나, 신경 쓰지 마. 저 애가 원래 좀.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는 괜찮으신 것 같아서 안심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는 고역이었다. 형수님, 영어 잘하시죠? 제가 영어로 말해볼게요. 동서될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She looks quite plain, doesn't she? I mean, if my brother-in-law is going to marry someone, shouldn't she be more, sophisticated? 좀 평범해 보이네요, 안 그래요? 내 말은 아주버님이 결혼할 거면 좀 더, 뭐랄까, 세련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녀는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And she's just a high school graduate? My friends would be so embarrassed if I told them. 그리고 고졸이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말하면 창피할 거예요. 나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관찰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아린 씨,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면 바로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이가 25이시죠? 너무 늦으면 안 좋아요. 19살 조카 은비가 끼어들었다. 이모, 25살이 늦은 거예요? 요즘엔 30살에도 결혼하던데요. 은비야,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동서가 딸을 나무랐지만 은비는 계속 말했다. 근데 새 큰엄마 영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외국인 관광객한테 길 알려주시는 거 들었거든요. 완전 네이티브 같았어요. 은비야, 그만. 동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민호가 말했다. 미안해. 재수 씨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괜찮아.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나는 복수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2번의 파양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었다. 급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큰 상처만 받는다는 것. 대신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조용히 준비하면 된다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결혼 6개월 후, 은비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다. 큰엄마, 이거 맞게 읽은 거예요? 은비가 영어 교과서를 들고 물었다. 결혼 후 6개월 고3인 은비는 수능을 앞두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나는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었다. 은비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진짜로 배우려고 했고 나를 존중해줬다. 와, 고모 발음 정말 좋다.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고마워. 그런데 은비야, 엄마한테는 내가 영어 가르쳐 준다고 말 안 했지? 아니요, 말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비야, 어디 있어? 동서의 목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미리 오겠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엄마, 여기 있어요. 은비가 대답했다. 동서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가 펼쳐놓은 영어 책들을 보았다. 뭐 하는 거야? 큰엄마가 영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어?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비야, 가방 챙겨. 집에 가자.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됐어. 당장 챙겨. 동서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수님, 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우리의 공부를 왜 방해해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6개월 동안 쌓여온 분노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참았다. 은비가 보고 있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은비가 물어봐서. 물어봤다고 해서 가르쳐요? 자기가 뭔데? 엄마, 왜 그러세요? 큰엄마 잘못 없어요. 은비가 나를 두둔했다. 은비야, 조용히 해. 어른 얘기야. 그때였다.
복도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재수 씨도 왔네. 민호가 거실에 들어오더니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 형님이 은비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있었대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동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재수 씨, 형수가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요? 네, 지난번에 그렇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UC 버클리라고 들어봤어요? 명문대예요. 거기 입학한 사람이에요. 영어? 당신보다 100배 잘해요. 이 사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재수 씨가 지난번에 영어로 했던 말 한번 번역해달라고 할까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호야, 됐어. 하지만 나도 한계였다. 6개월 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다. 나는 조용히 동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말이야. 그동안 다 알아들었어. 뭐가요? 당신이 나한테 영어로 했던 말들. 평범하다고, 고졸이라고, 창피하다고 했던 거. 그리고 은비한테 거짓말한 것도. 동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She looks quite plain, doesn't she? 기억나?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하자 동서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뭐예요? 큰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은비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다. 은비야, 그건. 재수씨.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비 영어는 이 사람이 계속 가르칠 거예요. 싫으면 오지 마시고. 아주버님, 그게. 할 말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동서는 결국 아무 말하지 못하고 은비만 데리고 나갔다. 은비가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큰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힌 후 민호가 나를 꼭 안아줬다. 미안해.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서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다시 공부해보지 않을래?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시댁에서의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큰거렸다. 나는 이미 30이야. 너무 늦지 않을까? 늦다고. 내가 아는 아린이는 12살에 혼자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늦다는 걸 모르잖아.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맞았다. 나는 늦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던 사람. 며칠 뒤 나는 경영학과 편입 원서를 넣었다. 마케팅 전공을 선택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우고 싶었다. 내가 평생 몰랐던 것들을. 대학 생활은 예상보다 흥미로웠다. 20살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내가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였다. 처음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선생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무리 해도 원어민처럼 안 되네요. 25살 직장인 수강생이 좌절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입모양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영상통화로 발음 교정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시간으로 입모양을 보정해주면서요.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영상통화로 발음 교정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1대1로 실시간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했다. 밤새 구상한 아이디어였다. 먼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베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수강료는 기존 학원의 절반 가격으로 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들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500만 원 있어. 일단 그걸로 시작해보자.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1,000만 원 더 보탤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고 싶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나를 믿어줬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상처받았을 때도. 3개월 후 스픽 네이티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첫 주에 가입자가 3명이었다. 둘째 주에는 8명, 셋째 주에는 15명. 입소문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후기였다. 정말 신기해요. 한 달 만에 발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어민 선생님이 제 입모양을 실시간으로 고쳐주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무엇보다 시간 제약이 없어서 좋아요. 1년 뒤 직원 2명을 고용했다. 2년 뒤에는 사무실을 얻었고 3년 뒤에는 모바일 앱을 론칭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월 매출 5억을 기록하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찾던 무대였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만든 무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김아린이다. 2번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이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 회사 설립 8년 차. 나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 사무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전과 달랐다. 이제 나는 내려다보는 쪽이었다. 직원 35명, 연 매출 120억의 스픽 네이티브 대표 김아린. 비서 이수진이 노크하며 들어왔다. 대표님, 방문 예약이 없던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정말 급하다고 하시면서. 성함이 김지은이라고 하시네요. 김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보내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8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아린이 아니었다. 10분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응접실로 안내해줘. 10분 뒤 나는 응접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대표님. 그녀가 나를 부르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형님이 아니라 대표님. 이었다. 나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말할게요. 1억이 필요해요. 아니, 빌려주세요.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3억이에요. 집도 넘어갔고 은비는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은비. 그때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대출도 지인들도. 형님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들어서.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은비만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줘요. 뭐든지 할게요. 8년 전 나를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그 여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상했다.
복수의 쾌감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씁쓸함만 밀려왔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민호 오빠는 뭐라고 하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돌려보내래. 당연하다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민호는 그때 일을 아직도 분해했다. 특히 은비 앞에서 나를 모욕했던 것을. 빌려드릴게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첫째, 이자는 연 5%. 둘째, 5년 분할 상환. 셋째, 나는 잠시 멈췄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뭐? 사무보조로 일하시면서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복사, 정리, 청소, 심부름. 그런 일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대표고 당신은 사원이에요. 8년 전처럼 함부로 대하시면 바로 계약 해지예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아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은비가 대학에 가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국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이었다. 8장. 진짜 복수.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 9시 김지은이 회사에 나타났다. 정장 대신 검은색 슬랙스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굽없는 단화. 8년 전 시댁에서 봤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첫 출근이시네요. 인사팀 차장 박민수입니다. 김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예전 같으면 차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대표님, 업무 배정 어떻게 할까요? 박 차장이 내 사무실로 와서 물었다. 일단 서류 정리부터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제가 직접 확인할 일들만 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첫 주가 지났다. 김지은은 말없이 일했다. 복사기 앞에서, 창고에서, 회의실 정리를 하며. 어느 날 그녀가 실수를 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잘못된 폴더에 넣어둔 것이었다. 30분을 헤맨 끝에 찾았지만 나는 그녀를 불러들였다. 지은 씨. 네, 대표님.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계약서 정리 실수한 거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는 실수 한 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는 더욱. 이번 달 성과급에서 10만 원 차감할게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서류는 무조건 저에게 확인받고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달.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매일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일했고 다른 직원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그녀의 전화를 들었다. 은비야, 엄마 괜찮아. 회사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세 번째 달 가장 큰 시험이 왔다.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를 준비하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그 업무를 맡겼다. 이 계약서들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나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나는 회사에 남아 있었다. 그녀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벽 1시, 2시, 3시. 그녀는 계속 일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그녀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계약서 정리 완료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완벽했다.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고 실수도 없었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날 오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건 그녀가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건 단순했다. 존중. 8년 전 그녀가 나에게 주지 않았던 것. 이제 그녀는 나를 존중했다. 내 능력을, 내 성공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도 존중을 돌려주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이것이 내가 택한 복수였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진짜 복수는 이런 것이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2년이 흘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스픽 네이티브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날. 아침 일찍부터 증권거래소에는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아린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내 앞으로 쏟아졌다. 10년 전 이태원 골목 카페에서 머그잔을 닦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상장 종은 울렸고 주가는 공모가의 3배로 뛰어올랐다. 직원들이 환호했고 민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축하해, 아리나. 고마워. 정말로. 오후에 회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김지은이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 회사의 정식 사원이 되어 있었다. 총무팀 대리 김지은. 지은 씨, 오늘 일찍 들어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대표님. 정리할 게 아직.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뭐예요, 이게? 은비대학 등록금. 이번 학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빚은 다 갚으셨잖아요. 이건 회사에서 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제도는 없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만든 제도였다. 대표님, 그리고 은비에게 전해주세요. 영어 관련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든 인턴십 지원하라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홀로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10년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큰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큰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마이너스 은비. 나는 웃었다. 그 아이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영어 교육과를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아리나, 축하해. 내가 자랑스럽다. 하늘에서도 응원하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민호가 보낸 문자였다. 그는 가끔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해줬다. 내가 모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이태원을 지나갔다. 그 카페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득 그때가 그리웠다. 막막했지만 모든 게 새로웠던 시절. 민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케이크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상장 축하 케이크야. 직접 만들었어.
고마워. 케이크를 자르며 민호가 말했다. 아리나, 후회하지 않아? 지은 씨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이긴 것 같아. 이겼다고. 응. 미움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사랑으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아린. 생후 11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2번 버려지고 혼자 살아남아 사랑을 만나고 꿈을 이룬 여자.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진짜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 응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지 않는 내가 되는 것.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완결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